오늘 두 분 나와 주셨어요. 설주환 변호사님 그리고 송혜미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법부 욕을 막 할 건데 현업에 계신 분들이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의사를 좀 묻고 뭐. 객관적인 시선으로 팩트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걱정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최근 특검이 3특검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 수사하는 인력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뭐 참고인부터 뭐 피의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압색부터 시작하고 구속영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 그런데 우리가 보도에서 보는 거 그 뭐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다 이런 것들은 아주 빙산의 일각 같아요. 그쪽 이제 전문적으로 취재하시는 기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계속 좀 법원에서 막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정확하게 진입 파악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의구심 그리고 걱정들이 좀 나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특검이 김예정 씨 압수수색 영장 그거 기각됐던 거는 이게 특검 수사 범위에 딱 명백하게 안 떨어져서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기각하신 분들이 수원 브라더스라고 제가 부르는데 수원 브라더스 세 분이에요. 수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29기 30기 그 기수도 비슷한 연수원 이분들이 세 명이 쏙 뽑아져서 이쪽으로 와요. 근데 한 분은 이화영 재판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고 한 분은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에요. 예. 어떻게 이렇게 쏙 뽑아서 수원 브라더스 셋을 뭔가 중앙으로 의도가 있다 이런 의심이 조이대 일단 팩트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저같이 일반인들, 민간인들도 90%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설 변호사님? 실제 압수수색 영장은 소명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수사기관에서 어떤 법원에 청구를 할 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의혹이라든지 수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발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이제 22대 총선 전에 네. 그 전에 국회에서는 오히려 사법부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 쪽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 청취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피의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피의자는 몰라요. 압수수색 영장 나오기 전까지는. 네. 갑자기 들어닥치고 보통 아침 7시 전에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을 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피의자 쪽에서 너무 이건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사법부에서 이걸 좀 제동을 걸려고 했던 것도 입법적으로 사실이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입법화되지는 않고 네. 논의 중에 있다라는 네. 정도만 있었고 실제로는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수사기관에서 청구를 거의 하면 변호사 입장에 봤을 때는 거의 99%? 거의 90%. 네, 거의 99%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약간 수사 좀 애매모호하게 썼을 때 약간 안 되는 경우가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건 설득이 안 될 때. 이건 좀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혐의 사실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용법조에 위반되느냐를 그렇죠.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좀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에 예를 들어서 해당하지 않는데 피의자가 저런 것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라든지 이게 확장성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에서 조금 간혹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송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게 검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 뭐 이렇게 자주 나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어떠세요? 어쨌든 실익이 있으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숨기거나 빼돌릴 수 없을 때 이게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부가 되는 거고 압수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수사가 완료돼서 뭔가 증거를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하려고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범위에 대해서 이제 네.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 범죄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뭐 여죄가 발견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네. 더군다나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놓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도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죠. 네. 그동안 뭐 이제
법조계 계시니까 이 3특검이 돌아가면서 압수수색이 이거는 왜 기각되지? 뭐 약간 불만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나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특검 자체가 지금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그러니까 돌아간다, 네네.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렇죠. 김건희 특검은 너무 많잖아요. 법 자체에 16개의 의혹 플러스 지금 알파가 지금 아마 예정돼 있고. 그렇죠. 인지된 사건까지. 네, 하니까. 근데 지금 계속 인지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맞아요. 모양새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8월 말 정도면 무슨 평택항과 관련한 어떤 뭐 또 뭐 최은순 씨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씨 쪽에 어떤 좀 뭐 그쪽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염려도 있는 것 같고. 충분히.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목걸이라든지 또 어저께인가요? 또 시계도 시계가 등장했죠.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무엇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 계속 확장되는 범위가 있어서 이게 참 특검이라는 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검 팀에서도 지금 뭐 팀을 4개를 나눠 가지고 이제 분야를 나눠서 지금 수사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보일 수는 있겠다. 네. 근데 아마 명확한 증거를 찾아가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뭐 나머지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저는 뭐 관련자들 기소하는 데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혐의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특히 좀 앞서게 막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그게 얘기도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게 아무래도 혐의 사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할 때는 네.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는데 간혹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번에 어디여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현금 돈다발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돈다발을,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보시면 그 압수 대상이 굉장히 나열이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사건을 봤더니 판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여기서는 현금이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는 두 줄로 그어요. 판사가 이건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네네. 하고 긋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갔더니 현금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저번에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지 장모지. 그때 네. 갔을 때 현금 다발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는 범죄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들고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다시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 사건이 너무 넓다 보니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걸 딱 집어서 얘기를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반려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혐의로 해가지고 다시 영장 청구해서 아마 압수가 네. 되는 형태로 가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예외적으로 발견된 어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황. 그렇죠. 수사기관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갔더니 갑자기 그림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원래는 있는지도 몰랐었잖아요. 너무 비싼 그림이 막 튀어나오고. 네, 뭐 20억이 넘는 진품이라고 한다면 뭐 20억이 넘는 그림인데 그렇죠. 그런 그림이 개인의 집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 추가로 또 신청해서 발부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건 좀 의심스럽다. 아예 처음부터 압색을 기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그 김혜성 씨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김건희 씨와 경제 공동체인 것 같고 IMS 그 모빌리티를 차렸고 이런 관계들을 충분히 밝혔을 텐데 사실 김혜성 씨는 지난 7월에 처음에는 압색이 기각됐잖아요. 이 네네.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너무 좀 특검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이제 여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빠르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네. 이제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건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영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청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재청구를 하면 또 시간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이게 수사를 하는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전략적으로도 특검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계속 다시 재청구를 한다는 그런 여론적인 이미지보다도 수사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초반에 이 신장식 의원의 그 목소리를 들려드린
들려드린 이유, 소위 말하는 수원 브라더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을 특정해서 들려드린 이유는 사실 많은 법조계 계신 분들이 좀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지난 2월이었죠. 인사가 났는데 하필이면 수원지법에 있던 사람들 3명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와서 또 동시에 영장 전담 판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김건희를 심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래서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한 지법에 있던 사람을 동시에 끌어올려서 3명 다 영장 판사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지난 2월에 굉장히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뭐 보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법원 인사를 다 이렇게 다 네. 들여다본 것은 아니라서 네, 이렇게 전제하고. 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뭐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수원지법이 최근에 들어서 이게 좀 배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수원지법이 예전에는 좀 선호하는 지법이 아니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좀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네. 광교로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그래요? 근무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서울에서 출퇴근하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럼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분들이 실질적인 이분들이 아마 대부분 집이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겠죠. 보통 강남 쪽에. 네, 이쪽 그리고 중앙지법 가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초임지도 되게 좋았을 거예요. 서울의 동남북서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29기, 30기면 지금 부장 판사 중에서도 상당히 고창급이거든요. 네. 지금 검찰은 검사장이 33기를 이번에 검사장 인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보다 높은 기수들이에요. 그러네요. 29, 30기. 네, 굉장히 그러니까 판사로서 치면 이분들은 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거든요.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면 차관급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 직급으로 했었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지가 있을 것이고 네. 수원에 이제 뭐 그전에 이제 돌다가 이제 수원으로 가시고 그다음이 아마 보통 그다음 자기의 희망지를 선호하는? 서울로 하니까 아마 그렇죠. 서울로 했는데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왔다는 건 조금 저도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다 이분들하고 같은 기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게 전 신장식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기준이 근데 분명히 법원에서도 이거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 그래서 그 대법관도 아마 네. 이 부분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뭐 이 부분은 저는 국회 상임위에서 네. 법사위나 이런 데서 조금 소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네. 법원에서 이건 좀 소명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의원의 지적이 네. 그렇게 뭐 튀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같은 경우나 중앙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는 법관분들이 가시는 코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원에서 중앙으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물론 3명이 동시에 온 거나 아니면 또 영장 부분으로 바로 또 똑같은 부서로 3명이 왔다는 거 비슷한 네. 기수가 그 부분은 의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려면 그 전에 부임지가 어디였는지 네.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이런 코스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쟤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겠다. 그 뭐 다음 이런 코스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명을 받아서 그 전에 임지들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코스들인지 여부들을 좀 판단을 한다면 지금 의혹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해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네. 의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네. 사실 현행법상 지금 뭐 천대엽 행정처장 말씀하셨지만 현행법상 법관 뭐 승진이나 이런 거는 대법원장이 결국은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조희대 인사한 거잖아요. 지난 2월에 있었던 네. 그때는 아직 탄핵 전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아직 버티고 있을 때였고 한참 2월에 이 인사가 있었고 또 우연찮게 이 뭐 이정재 판사, 박정욱 판사, 정재욱 판사 이 3명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뭐 대북 송금 사건, 뭐 김혜경 씨 10만 원 뭐 점심값 사건, 소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처분한 사람들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참 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조희대는 누굽니까? 지난 5월에 네.
대한민국의 어떤 대선 후보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과도한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사건을 해보면 1심이 네.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으면 1심 판사 똑같은 사건인데 네. 1심 판사님 보는 시각이 다르고 2심 판사님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성향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꼭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배정을 받는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심전심.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네, 그런 거죠. 줄로 마음이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중립기를 받고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네,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관의 성향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천대엽 행정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 쪽이세요. 네. 실제적으로 네. 그 제가 법원 내부적으로 보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근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떤 그 법사위에서 얘기를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의원들이 물어봤었을 때 어디에 휘둘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천대엽 대법관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좌파적인, 그러니까 네, 진보적인. 법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좌파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네. 진보적인 법관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의 평가가 그런 거 보면 저분이 아주 뭐 보수적인 색채를 심각하게 드러내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렇지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은 뭐 법원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으니까 저번에 파기환송 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희대 대법 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네. 당시에 대법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뭐 법원도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말이 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시점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었다. 그건 네. 뭐 정치권에서 당연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지만은 어떤 그 점 근데 저는 뭐 파기환송이 됨으로써 네. 어차피 이재명은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선거 기간 중에 뭐 고등법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근데 좀 그때 막 날짜 잡았었잖아요. 다시 파기환송해서 저는- 고등부로 넘어갔었는데 저는 날짜 잡다가 불가하다고 봤어요. 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진짜 어떤 판사가 그걸 용감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차라리 뭐 임기 끝나고 뭐 하든 안 하든 네. 뭐 저는 그건 대선 기간 중에 재판을 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특히나 대선 운동 기간, 공식 운동,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면 모르겠어요. 네. 혹시나. 네네. 근데 대선 운동 기간 중에 했잖아요. 네. 좀 불가하다. 전 지난 그 5월 상황이 아직도 너무 그 명확하게 기억이 나서 네. 아무튼 네, 거기까지 가진 않겠습니다. 이제 앞색 얘기했고 왜 이런 결정이 나오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사례도 두 차례나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뭐 우연찮게 또 사령관들이 있는데 김계환 이거는 VIP 경로설 관련해서죠.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는데 그 거기서 떨어진 걸 이제 분실 처리하는 뭐 한마디로 허위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등으로 김용대 드론 사령관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기각됐죠. 이 부분은 당시에 어떻게 보셨어요? 김계환 그리고 김용대. 근데 김기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수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이 경로설인데 당시의 네. 상황을 보면 박정원 대령은 분명히 김계환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네. 김계환 사령관도 전화를 받아서 VIP가 경로를 했다. 네. 직접 경로를 들었는지 네. 아니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에도 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갈렸었거든요. 분명히 박정원 대령은 나는 VIP가 경로했다라고 들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는 네. 전원의 전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형사소송법에서도 전문 증거라 그래서 남한테 들었던 사람이
이 얘기를 진술하는 것은 네.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라고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네네. 증거 배제 법칙이 있거든요. 네. 아마 저는 김계한 사령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임성근 사령관을 통해서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야지만 또 나중에 조금 추가적인 어떤 영장 강제 수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김계한 사령관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을 분명히 의혹은 있습니다. 네. 저는 기소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어떤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소명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수사가 너무 빨랐어요. 영장 청구가. 제가 봤을 그렇습니까?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도 그때 좀 뉴스를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뉴스를 보고 벌써 뭐 이런 느낌을 네, 받으셨나요?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해병대 수사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기존에 공수처에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저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조금 더 밝혀져야 된다. 예,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던 상황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번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알았냐 몰랐냐, 당시에 어떤 이런 문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허위의 지시가 있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지시와 지금 어떤 이 외환유치죄에 관련한 어떤 네. 것들이 인과관계가 있냐라는 여부를 아마 네. 조금 더 수사기관에서 네.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라든지 우리가 군사 어떤 훈련과 네. 관련한 것인가, 네. 그것과 그다음에 외환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짜 도발하려고 했냐, 네.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지만 네. 그게 우리가 도발을 하냐 안 하냐, 우리가 응전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건데 굉장히 내밀한 영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좀 더 진척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무인기 관련해서 상당히 수사가 진척됐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일부러 들키게 뭐 예를 들어 헬기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볼 수 있게 날아라. 그리고 뭐 교전과 서로 이제 수신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이 들릴 수 있도록 해라. 뭐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시군요. 네, 일단 어쨌든 네.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네. 인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호돼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남세진 부장 판사의 이제 이야기였는데요. 당시에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죄를 그러면 주장을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정도의 어떤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이 정도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왔냐, 무죄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무게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재산범죄들,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기 같은 경우에도 네.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났는데 뭐 도주할 우려 없고 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이제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법원에서는 혐의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지금 기각이 된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진 않다고 저도 남세진 판사님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지만 네. 어쨌든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때요? 이 직위원 판사가 휴가를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박근혜 때는 일주일에 4번 재판했잖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데 아니, 이거 우리가- 인권의 문제긴 해요. 물론 좀 우리가 쉬어야지. 그 대통령도 지금 휴가 쓰라고 공무원들한테 하고 있는데 뭐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만 휴가 너 쓰지 마 이거. 휴가 갔다 온 거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그렇다면 뭐 그 전에 네. 일주일에 뭐 4번 박근혜 사례도 있는데 네. 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은 네. 그 좀- 재판부가 신속하게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불출석 재판이 일단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뭐 윤석열 결석으로 하겠다고? 윤석열
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하는데 지금 이 재판부가 그 내란 재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재판도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주 4회 재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 자체도 이 재판부 자체에서도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1심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럼 일주일에 4번씩 해야지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예정된 거 12월까지 해서 이미 다 기일이 잡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잡혀 있어서 네. 아마 내년 초 정도에 1심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 제가 봤을 때는 3월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 1년 걸리는 거네요. 이게 근데 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한 2년 걸리지 않았나요? 최종 한 대부분 최종까지 한 2년 걸렸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최종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증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증인에 대해서 진짜 증인 신문 제대로 할 것인지 솔직히 필요 없는 증인이란지 대부분 증인이란 것들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진술 조서를 다 작성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부동의해 버리니까 다 검찰에서 다시 아. 신청을 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네.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미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어떤 뭐 수용할 부분 수용하고 인정할 부분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해봅니다. 네. 아니 찾아봤더니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김세윤 부장판사님이셨나요? 그때 휴가 안 가고 최대 주 3회씩 재판을 열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뭐 이래저래 직위원 판사와는 비교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또 궁시렁거리면서 네. 하고 있었어요. 그때보다는 휴전기를 좀 더 잘 지키라라는 게 변호사들한테도 계속 공문이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 그때는 이제 휴전기 말고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었으니까 그거 지나면서 이제 휴전기를 잘 지키고 대신에 다른 땐 신속하게 재판을 하자 네. 이런 추세로 좀 많이 바뀌었던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전히 또 저도 이번 휴전기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판사님 그래요? 성향도 또 좀 계신 아, 것 그걸 같기는 또- 합니다. 그때 난 조용하니까 이때 재판하는 게 좋아.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이러신 분도 또 계시긴 하고 그렇군요. 네, 이때는 딱 휴전기는 쉬어야지라는 네. 분도 계시긴 하고 개인의 취향, 네. 인권. 네. 아니 휴가 보장 좋죠. 좋아요. 아니 근데 네. 본인보다 아마 네. 좌우배석들이 그쵸. 좌우배석 네, 판사들이 나중 굉장히 이제. 좀 뭐 불만이 많을 거예요. 주 그럴 수도 4회 있- 재판하면 네, 네. 힘들죠. 네. 굉장히, 아니 변호인도 힘들지만 아 그렇죠. 판사들도 굉장히 힘드니까.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극한 직업 맞아요. 네, 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참 근데 이 재판부도 이런 재판은 그냥 빨리 토스하고 싶을 거예요. 얼른 끝내고 그냥 뭐 항소심 가든 대법원 가든 네. 그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니까 네. 뭐 본인들이 많이 끌고 있어봐야 뭐 합니까? 솔직히 이거 네. 그냥 얼른 해서 얼른 재판 끝내고 싶지.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측의 피고인 측에서 그렇게 막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재판이 그쪽에서 계속 최대한. 클레임이 그쵸. 걸리니까 뭐 아니 뭐 공판을 유지하는 검찰 측에서야 뭐 당연히 유죄로 주장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니까. 네. 근데 대부분이 증인 신문이거든요. 네, 네. 대부분이 증인 신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한 증인 신문을 이제 피고인 측에서 계속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지는 거죠. 그렇죠. 특검 측에서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계속 듣고 있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시간이 금방 간대요. 네. 조의대 대법원장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제가 꼭 참고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초의 봄이었고요. 설주한 변호사님 그리고 송혜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